오리엔테이션 네 번째 시간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시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난번 이제 그 소설의 특성은 그러니까 형상화 방식이요. 소설의 형상화 방식은 살펴봤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형상화를 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를 공부할 때 형상화 방식은 역시 강의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집을 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시를 읽어줘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특성입니다. 형상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배운 작품인가 모르겠네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들 이 작품 주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강변에 살고 싶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강변은 어떤 곳입니까? 추한 곳, 더러운 곳, 그렇기보다는 어떤 아름다운 곳, 또 정겨운 곳, 외롭고 쓸쓸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위험하기보다는 강변에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한 곳이라기보다는 안전한 곳, 또 아주 쓸쓸하고 춥기보다는 따스한 곳. 자, 굳이 이 작품에서 강변은 아름답고 정겹고 안전하고 따스한 곳이다. 뭐 이런 말이 노골적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낌상 누구나 다 이렇게 아마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강변을 이렇게 느끼게끔 마련해 놓은 장치, 즉 형상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반복되고 있네요. 이걸 뭐라 그러죠? 수미상어 또는 뭐 수미상관, 수미쌍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을 처음과 끝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미상응 기법이 사용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일단 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를 주는 느낌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면에서 볼 때는 반복의 효과가 되죠. 반복. 그래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 짤막한 시에 이 표현이 강변살자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나 이 작품은 선명하게 강변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누구나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까요?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점에, 이 표현에 비춰보게 되면 화자가 어떻습니까? 화자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김소월이 이 작품을 어린아이 때 찍은 게 아닌데 왜 김소월이 자기 목소리를 성인인 김소월이 자기 목소리를 그냥 그대로 내지 않고 일부러 어린아이를 화자로 설정해서 이렇게 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김소월이 성인인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냈다면 이렇게 표현 안 했겠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표현 안 했겠죠. 이를테면 어머니, 누님, 강변 삽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면은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게 강변에서 엄마, 누나, 어머니, 누님과 살면서 누가 누구를 보살피고 케어하고 합니까? 당연히 성인인 내가 어머니, 누님을 이렇게 보살피고 하겠죠.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근데 어린 아이를 이렇게 엄마야 누나야라고 어린 아이를 화자로 설명해 놓음으로써 강변은 어떤 곳? 다정한 엄마, 나이 많은 누이와 함께 있는
정겹고 엄마 품과 같이 안전하고 따스하고 정겨운 이런 이미지를 선명하게 독자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래서 금모래가 반짝반짝이는 아름다운 어떤 강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네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반대로 이것은 청각적인 심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문장 형식이 어디에는 이런 거, 어디에는 이런 거, 문장 형식이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대구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구의 방법을 사용해서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 가지고 강변의 이미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 또 주목해 볼까요? 갈리페 노래. 자, 여기 사용된 수사법 뭘까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죠. 의인법 왜 사용했을까요? 갈잎이 바람이 불어서 갈잎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스산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좀 공포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해서 갈잎의 노래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떤 느낌이 주어지게 됩니까? 이 정겨운 이미지가 주어지게 되겠죠. 갈잎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 이 대구법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곳, 또 정겨운 곳, 의인법을 활용해서 이런 느낌을 굉장히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 이 엄마의 누나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강변에 살고 싶다라는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강변의 이미지는 아름답고 정겹고 안전하고 따스한 곳이라는 느낌을 누구나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을 읽게 되면은. 그런데 왜 누구나 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까? 그건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장치가 뭐가 있었습니까? 화자, 또 수미상응 기법, 또 시각적, 청각적 심상의 활용, 대구법이라고 하는 기법의 활용, 의인법을 통한 이 정겨움의 이미지 전달.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를 배우면서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필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들이 자, 뭐 심상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필기를 했었을 텐데 이것들이 곧 뭐였냐 하면은 시에서의 중요한 형상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에 있어서 형상화 방식은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을 창조하고 사건, 배경, 뭐 구성 방식,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방식, 인물 성격을 어떻게 마련해 놓느냐, 시점을 어떻게 마련해 놓느냐, 이런 것들이 소설에 있어서의 주된 형상화 방식이라면 시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화자, 뭐 각종 비유법들, 수미상과 같은 기법, 심상의 활용, 대구법과 같은 것들, 뭐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지만 역설이라든가 반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시에 있어서의 형상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를 배우면서 주목한 것, 즉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시고 한 것들이 전부 이 형상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테고 앞으로도 이것들을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설과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 대구가 사용되었다,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 적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에 있어서의 형상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시와 시 아닌 것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운율, 형식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운율과 형식도 시의 주된 형상화 방식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운율과 형식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제를 독자에게 느낌상으로 감각적으로 전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느끼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작품에서 이러한 특성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운율과 형식이라는 것이 시에 있어서 어떻게 형상화의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이 특성이 나타나는 작품을 예로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의 청로루라는 작품인데요. 시에서 이렇게 행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끊어 읽으라는 뜻입니다. 행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 행에 기껏해봐야 세 자, 네 자, 적으면 두 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행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입니까? 극단적으로 천천히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품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청로루, 박목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읽어주라는 얘기인데, 이 작품에서 박목월이 그리고자 한 얘기는 그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배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배경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배경인데, 보다시피 화자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배경만 제시하는 좀 특이한 성격의 작품인데 이 배경을 통해서 박목월이 얘기하고자 한 바가 뭐냐면은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마치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의 세계. 이 당시에 굉장히 박목월이 혼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의 어떤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난 거라고 합니다. 드러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주제를 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요하고 잔잔한 어떤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게끔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작가가 마련해 놓은 장치 중에 하나가 이 행의 구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고요하고 잔잔한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읽히는 작품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읽히는 작품이 적합하겠죠. 일단 시각적으로도 그럴 테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 행의 나눔이 이 고요함, 잔잔함이라고 하는 주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볼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천천히 읽히겠죠. 청로루라고 하는 가상의 동물의 눈에 비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의 모습,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나만 더 볼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빨리 읽히겠죠. 이건 뭐냐면 이 산을 속도감 있게 내려오는 청로루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자, 반대되는 작품을 한번 볼까요? 박두진의 해라고 하는 작품의 처음 부분인데요. 이 해에서 박두진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어떤 평화, 화합.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가 해입니다. 이것이 도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게 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겠죠. 이 간절함이라는 게 정말 해가 빨리 떴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잠시도 앉아서 기다릴 수 없고 어떻게든 막 달려가야 되는 해를 향해서 그런 어떤 급박함, 그런 간절함을 표현한 작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본 청로루와 같이 이렇게
천천히 읽히는 작품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산문 형태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뭐 행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읽히게 되겠죠. 그런 빨리 읽힘의 느낌이 이런 간절함,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간절함과 연결된다고 느낌상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이렇게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식으로 행 구분을 해놨다면 이런 식의 간절함은 좀 느낌이 팍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시도 일정한 형상화를 통해서 주제를 독자에게 느낌상으로 감각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된 형상화 도구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접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자, 이어서 여러분들 나눠준 인쇄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김광규 시인의 도다리를 먹으며라고 하는 작품을 실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문제집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또는 모의고사 이제 나중에 이제 수능이겠죠. 이럴 때 낯선 작품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평소에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할 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어떤 현상, 어떤 현실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성찰적인 성격의 시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대상이 무엇이냐 또는 누구이냐, 이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아는 만큼 찾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처음 보는 작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시를 읽으면서 밑줄을 쳐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목해서 찾아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인가 이야기하는 형식이라고. 자,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 태도를 찾아주는 것이 마지막 과제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찾아주는 것. 자, 지금부터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이 작품을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이냐, 대상의 특성은 어떠하냐, 그리고 화자가 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심리는 어떠하냐, 그걸 이제부터 찾아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다리라고 하는 그 생선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꼭 가자미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그래서 눈이 한쪽으로 몰린 그런 생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 멈추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 해보셨습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첫 번째 도다리가 되겠죠. 도다리.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목이 도다리를 먹으며이기도 하고. 이 도다리와 관련된 정보. 자, 도다리의 몸뚱이를 산채로 뜯어먹는다. 도다리 입장에서는 산채로 뜯어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묘하게 두 눈이 오른쪽에 몰려 붙었다. 이 뭐 좌우 비대칭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 뭐 대략 그 정도 정리해 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 비대칭이다. 잡아먹히고 있다.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비웃음 당하고 있다. 자, 대강 이 정도 정리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 도다리 하나가 아니라는 것. 즉, 우리 인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는 게 사실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라고. 자,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닮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이런 존재다.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또는 오른쪽과 왼쪽의 눈과 귀와 팔과 다리를 나누어 가진 한마디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말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이건 알 수 있겠네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뭐든지 좌우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널려진 산과 들과 바다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고 산과 들과 바다를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자유롭게 널려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든지 나누려 한다는. 자, 이건 쉽게 알 수 있겠죠? 대상이 우리라고 하는 점만 찾게 되면. 자, 심지어 이러네요. 마침내 소리와 빛과 별까지도 왼쪽과 오른쪽은 나누고. 좀 무모하죠? 자, 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 술을 마십니다. 생선회를 안주 삼아서 산채로 뜯어먹는 존재이기도 하네요. 도다리 입장에서는 뜯어먹히는 거였지만 그리고 도다리를 비웃는 존재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좌우대칭이고 무엇이든 좌우로 나누려고 한다. 산과 들과 바다까지도 심지어 소리와 빛까지도 엄청나죠. 도다리를 산채로 뜯어먹는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다리를 비웃는다. 그리고 스스로 하느님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존재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리고 다 사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다리하고 인간이 서로 좀 대비되는 존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이 두 대상, 도다리와 우리를 바라보는 심리나 태도는 어떠한가?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자유롭게 널려진 산과 들과 바다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고 마침내는 소리와 빛과 별까지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눈다. 결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또 무모한 짓을 하는 상대적으로
부정. 도다리는 어떨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선명하게 지금 이것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도다리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는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더라도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 연습을 하면 충분합니다. 작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만 알게 되면 이 작품과 관련된 보다 그랬을 때 이렇게 무엇이든 좌우로 나누려고 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도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작품의 이제 보기로 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이 작품은 뭐 몇 년대에 뭐 어떻게 지어진 작품으로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 작품만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문제로 주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 알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시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대상의 성격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심리나 태도는 어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소설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대상의 특성, 어떤 대상이 등장하는가, 그리고 대상의 특성, 그리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 태도, 이것 중심으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자,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읽어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찬가지로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은 이런 해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에 나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논리 있죠. 이른바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 우리 편이 아니면 딴 편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고, 이런 흑백 논리가 만연했던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던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좌우 대칭을 하고 있고, 무엇이든지 좌우로 나누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흑백 논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자가 보기에, 작가가 보기에 세상은 흑백 논리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세상은 어때요? 자유롭게 널려진 산과 들과 바다, 소리, 빛처럼 세상은 좌우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좌우 대칭이면서 좌우로 나누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무모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더라.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찍부터 우리는 믿어왔다.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세상의 섭리 정도로, 자연 또는 세상의 섭리,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좌우대칭이며 무엇이든 좌우로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자신이 세상의 섭리와 비슷하다, 자연과 비슷하다, 이건 일종의 착각이며 오만이겠죠. 맨 마지막에 수미상환 기법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우리는 몰라요. 여태도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 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결코 나눌 수 없는 도다리. 좌우대칭이 아니죠. 이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연이며 세상의 섭리. 이 모습이겠죠. 도대체 무엇을 닮았는지를, 하느님을 닮았겠죠. 자연과 세상의 모습.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